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가 37년에 걸쳐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레이더를 깔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위성까지 연결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과 25년간 4천억 달러짜리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원유를 주고 무기와 인프라를 받는 초대형 거래. 그 돈으로 쌓아 올린 방패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이란. 그리고 이 방패를 만들어준 나라는 딱 하나, 중국입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을 감시하는 눈은 중국산 레이더, 날아오는 적을 떨어뜨리는 팔은 중국산 미사일, 미사일을 목표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중국산 위성, 심지어 군사통신을 암호화하는 자물쇠까지 중국산입니다. 돈줄도 중국, 방패도 중국, 눈도 귀도 전부 중국. 세상에 이 정도면 뚫릴 수가 있을까요?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최신형 방공망인데 설마 종이처럼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월 28일에 벌어진 일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오늘 돈냄새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산 방패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려 있었는지, 그 방패를 팔아놓은 중국은 왜 입을 다물었는지, 그리고 뻥스펙 테무산 방패를 믿은 이란이 어떻게 완벽한 호구로 전락했는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란이 왜 중국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풀어야 합니다. 2018년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 기름 사는 나라는 우리도 제재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란 원유를 사면 달러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제무역에서 달러를 못 쓰면 장사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한국도 안 샀고 일본도 안 샀고 유럽도 손을 뗐습니다. 기름을 퍼올려도 사줄 손님이 없으니 나라 살림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때 손 내민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란 기름을 사기 시작했어요. 전체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루 138만 배럴, 1년이면 5억 2천만 배럴.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1,000억 원 넘는 돈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흘러간 겁니다. 이란 대일 무역의 30%를 중국 한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급을 한 회사에서만 받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너 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아예 25년짜리 장기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석유를 주고 무기를 받는 물물교환. 한 나라의 생존이 다른 한 나라의 기분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돈이 급하니까 중국한테 기름을 판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무기만 산 게 아니라 나라의 눈과 귀를 통째로 중국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작년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치렀을 때 이란 방공망이 완전히 뚫렸거든요. 미국 GPS에 의존하던 유도 시스템이 목통이 됐습니다. GPS라는 건 미사일한테 여기로 가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 이게 꺼져버리니까 미사일이 있어도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눈 감고 총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란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GPS를 버리고 중국 베이도우 위성으로 갈아탔습니다. 미국 내비 대신 중국 내비를 꽂은 거예요. 올해 1월에는 더 나갔습니다. 서방 소프트웨어 전체를 중국 암호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통신의 자물쇠를 중국 제품으로 바꾼다는 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의 비밀 대화를 전부 엿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6시간 동안 중국 군용 수송기 16대가 테헤란에 착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어 나른 것 중에 YAC-8B라는 레이더가 있었어요. 중국이 스텔스기도 잡는다고 광고한 최신형 장비입니다. 여러분, 스텔스기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비행기에 부딪혀 돌아오는 걸 잡아내는 건데 스텔스기는 전파가 부딪혀도 엉뚱한 데로 튕겨나가게 만들어서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투명 망토를 입은 전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이 투명 망토를 벗겨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란은 여기에 중국산 HQ-9B 장거리 대공 미사일까지 붙여서 새 방패를 완성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 실전에서 증명된 적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매만 됐습니다. 다만 방향이 정반대였어요. 불과 2달 전 올해 1월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 때 중국산 JY-27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도 똑같은 광고 문구를 달고 있었어요. 스텔스기를 탐지한다. 미군의 F-22가 들어왔습니다. F-35도 들어왔습니다.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도 함께였습니다. 전자전기라는 건 적의 레이더한테 가짜 신호를 보내서 눈을 멀게 만드는 특수 비행기입니다. 레이더 화면에 뭐가 찍혔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치된 레이더가 전부 침묵.
러시아제 S-300 미사일도 한 발도 못 쐈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이 3시간 만에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텔스 킬러라고 팔아먹을 레이더가 정작 스텔스기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가게 간판에 도둑 잡는 개라고 써놨는데 도둑이 들어오니까 꼬리 내리고 숨은 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란이 산 YLC-8B는 베네수엘라의 JY-27보다 한 세대 위 장비입니다. 더 비싸고 더 최신형이라는 뜻이에요. 이란은 당연히 우리 건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서 핵심적인 약점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이런 류의 레이더는 적이 뭔가 있다는 신호는 잡을 수 있어도 미사일을 유도할 만큼 정밀한 추적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안개 낀 도로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는데 그게 내 차선인지 옆 차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온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면 미사일을 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미국 전자전기가 가짜 표적을 만들어버리면 없는 비행기가 열대로 보이거나 있는 비행기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레이더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누가 렌즈에 페인트를 뿌려버리면 소용없는 것처럼요. 이란의 수억 달러짜리 최신형 방패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6월 28일 테헤란 시간 오전 9시 45분. 보통 이런 대규모 공습은 밤에 합니다. 어둠 속에서 적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대낮에 때렸습니다. 그만큼 정보에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CIA가 수개월간 하메네이를 추적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테헤란 중심부의 통신 패턴을 분석했고 스텔스 드론이 관저상공에서 열 영상을 찍으며 돌았습니다. 열 영상이라는 건 사람 체온을 감지하는 기술인데 벽 뒤에 있어도 열이 새어나오니까 건물 안에 몇 명이 있는지까지 파악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란 보안기관 내부에 첩자가 있었어요. 2월 28일 오전 세 곳에서 동시에 수뇌부 회의가 열린다. 이 정보를 CIA가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도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포착했고요. 미국의 작전명은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로링 라이언, 포효하는 사자. 미국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이스라엘은 전투기 200대를 투입해서 수뇌부 은신처 500곳을 쳤습니다. 340대 보유 중 200대니까 전체 공군력의 60%를 한꺼번에 쏟아부은 겁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까지 가해서 이란 국영통신 홈페이지에 하메네이 정권의 두려운 시간이 찾아왔다는 문구를 해킹으로 띄웠습니다. 기도 시간 앱까지 해킹해서 이란 군인들한테 반란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폭탄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심리전까지 동시에 돌린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에 떴습니다. 이번엔 벙커버스터가 아닙니다.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탄 수십 발이 지도부 거주지와 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내리찍었습니다. 지하 60m를 뚫는 GBU-57은 작년 6월 핵시설 때 이미 써먹었고 이번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86세 하메네이는 그 폭격 속에 묻혔습니다. 딸, 사위, 손녀도 함께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함정 9척 격침, 31개 주 중 24개 주가 공격을 받았고 적신월사 발표로 민간인 201명 사망, 747명 부상.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카메라 앞에서 하메네이 사망을 전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짚고 어깨가 들썩이고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그대로 방송에 실렸습니다. 37년간 이란에 이끈 사람이 사라진 순간 국영방송 스튜디오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방패를 팔아준 중국은 뭘 했을까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안 썼습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중국이 한 일이라곤 외교부 성명 하나가 전부였어요. 주권국가 지도자 사례를 규탄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명을 자세히 보면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거명조차 안 했어요. 규탄한다면서 누구를 규탄하는지 이름을 안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한테 이란 전쟁은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료를 이란이 낸 겁니다. 자기가 팔아준 레이더가 어떻게 뚫리는지, 미군의 스텔스기가 어떤 경로로 침투하는지, 전자전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 이건 돈 주고도 못 살 군사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뚫리는 과정에서 공짜로 수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국이 이 데이터를 왜 필요로 하냐고요? 대만 때문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마포트나를 대비해서 우리 방공망이 미군한테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를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라는 시험지에 미국이 답안을 적어주고 있는 꼴이죠. 무기는 팔고 기름은 사주고 전쟁이 나면 데이터를 모으고 끝나면
다시 더 비싼 무기를 팔겠죠. 피는 한 방울도 안 흘리면 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겹만 더 벗겨보겠습니다. 중국이 입을 다문 이유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중국도 목줄이 잡혀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올해 1월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의 3분의 2가 중국으로 갔었는데 이게 막혔습니다. 첫 번째 기름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2달 뒤 이란에 때렸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중국이 사고 있었는데 이것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줄이 위태로워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 중국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세 번째 기름줄까지 막힌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중국은 쓰는 석유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기름줄이 석 달 사이에 세 군데가 끊기거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자기 땅에서 기름이 펑펑 나와요. 미국은 멀쩡한데 중국만 목이 조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대놓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나섰다가 트럼프가 중국 기름줄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중국 제조업이 흔들립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뛰고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탄한다면서 미국 이름도 못 부른 겁니다. 딜런인 줄 알았던 중국이 알고 보면 더 큰 판 위에서 쪼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란한테는 무기를 팔면서 큰 소리 치더니 정작 미국 앞에서는 쪽도 못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이야기를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란이 보복으로 쏟아붓고 있는 샤헤드 자폭 드론은 대당 2만 달러에서 6만 달러짜리입니다. 우리 돈으로 2,800만 원에서 8,500만 원. 소나타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 떨어뜨리려면 요격 미사일에 최소 50만 달러, 비싼 건 400만 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 57억 원.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드론 한 대 2,800만 원, 요격 미사일 한 발 57억 원. 비용이 200배 차이 납니다. 싸구려 드론을 계속 날려서 비싼 미사일 재고를 거덜내는 전략이죠. 그 사이 진짜 무서운 탄도미사일 2,500발은 금고에 모셔두고 있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바로 그 샤헤드 드론을 분해해서 역설계한 자폭 드론 루카스를 만들었습니다. 개당 35,000달러, 우리 돈 5천만 원짜리. 이번 이란 공격에서 처음으로 실전 투입됐습니다. 적의 칼을 빼앗아 적을 베는 셈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란은 한 나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돈줄도 중국, 방패도 중국, 눈도 귀도 중국. 그 방패는 실전에서 종이처럼 찢어졌고 그 방패를 판 중국은 뒤에서 구경하면서 데이터만 챙겼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미국한테 기름줄이 잡혀 있으니까 나서지 못한 겁니다. 중국을 믿은 대가가 최고 지도자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가가 뛰면 여러분이 다음 달에 주유소에서 넣을 기름값이 올라가고 택배비가 올라가고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갑니다. 오늘 밤 주유소 앞을 지날 때 이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돈냄새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